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물 부족.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에어컨 끄세요 지금. 전기 먹는 거 다 끄세요, 그럼. 조명이랑. 조명 2개 더 꺼요. 네, 다 끄시고. 아니 이목구비만 보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씩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안돼. 야, 나 구황작물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바로 김치. 그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공이 못 사람들한테 치명적인데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 진짜 쌀이 정말 중요하지.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 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쵸.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 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지금은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반 정도를 흡수해줘요. 육상 생태계, 나무가 뭐 한 25%, 네. 바다가 한 25%. 그러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래서 나무 많이 심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바다 생물, 그다음에 바다의 물리적 작용으로 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태계의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 마치 나무가 힘들어서 시들시들해서 푸릇푸릇 안 하는 거예요. 아마 한여름에 폭염 심할 때 이렇게 도심에 걸어가다 보면 물주머니 같은 거 차고 있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네. 물주머니를 안 달면 초록색이 안 나타나요. 저는 그 나무 병 걸리지 말라고 수액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었군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배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에는 보면 그 북위 60도 이상 2년 이상 땅이 이제 0도씨 이하로 얼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년 이상으로 0도 이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거죠. 근데 이 영구 동토층의 면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땅이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메탄, 그 온실가스가 터져 나오면 이거는 기후위기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됩니다. 이 엄청난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또 이 제에 보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오존층도 파괴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도 가속하게 되고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난화, 가장 나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장 나쁜 미래부터 1.5도에서 2도 근처에서 막아낼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만화 시나리오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어디 와 있습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정확히 6도 라인에 따라가고 있어요.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그 6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6도가 2050년에 올 수도 있다는. 아이고야,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온난화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공룡이 대멸종했던 시기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대방출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뭐 사람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네. 그래서 지구 온도를 낮추고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고 이런 거에 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것과 더불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엄청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우리가 이런 물에 대해서 기업이나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곳곳에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그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것에 한 70% 이상이 대부분 물과 관련이 있어요. 가뭄. 집중호우, 물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넘쳐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물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물그릇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뭐 홍수가 왔을 때도 문제 안 생기고 가뭄에서 올 수 있는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깨닫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자,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물그릇을 확보한다고 지금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물그릇이 뭘까요?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댐일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물그릇을 만든다는 게 댐을 건설하는 건데 두 개의 댐이 있습니다. 웅장하다 아주. 와. 자, 미국의 샌 빈센테 댐 그리고 일본의 가와베가와 댐. 미국 이 댐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40년대에 지어졌지만 이 캘리포니아의 이제 최악의 가뭄을 막아줬던 훌륭한 사례로 남아 있어요. 역시. 근데 이 댐도 처음에 지을 때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약 6,607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가치가 있나. 근데 캘리포니아에 이제 얼마 전에 1,200만인만의 대가뭄이 왔을 때 주민들의 생활용수, 뭐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대박이다. 그거 한 번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보고 가뭄뿐만 아니라 84년에 이제 힐러리라는 대형 헤리케인이 왔을 때 피해도 최소화시켜줬죠. 이제 물을 가둬둠으로써 돈 쓴 보람이 있는 댐이 된 거고 이 일본 댐의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게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의 댐이 돼버렸어요. 왜요? 일본 정부가 실제 1966년부터 이 댐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죠. 홍수를 제대로 막아낼지 모르겠다.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다. 수용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 역사상 최초로 댐 건설이 중단된 사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2020년에 네. 구마모토현에 엄청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합니다. 며칠 동안 기록적으로 쏟아진 비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 가옥이 물에 잠기고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다시 이제 댐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뒤늦게 다시 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게 댐이라는 걸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막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례와는 달리 새로 짓는 것 말고 변화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수륙 발전용으로만 쓰이던 그런 댐을 구조 변경을 해서 가뭄에 대한 수위 조절도 하고 홍수 방지도 하고 뭐 농업용수 공급, 그 다음에 뭐 운송, 관광 이런 데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다목적 댐으로 변신시켜서 성공을 시킨 사례도 있어요. 이처럼 이제 댐을 활용해서 이제 물그릇을 넓혀간 나라도 있지만 아예 지금 새로운 물이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물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물을 수입해야 되나? 네, 수입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은 이제 더러운 물을 좀 걸러 먹을 수 있는 정화 장치를 네네네, 좀 설치하는. 맞습니다. 맞아. 황재성 씨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물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죠. 대단하죠. 네. 놀랍죠? 물을 만들어 먹는다는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들어봤네요. 지금 이런 새로운 물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떠오른 나라가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 네. 그런 거요? 싱가포르는 수자원을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물을 차단하면 진짜 말레이시아한테 꼼짝도 못 하겠네.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 안 줘.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레이시아가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싱가포르를 협박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와. 약자가 돼버리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수 담수화. 네. 이런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닷물에서 염분이나 불순물을 제거해서 담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을 재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이미 가정에서 쓰고 남은 버리는 물을 폐수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수 담수화나 물 재사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유럽에서도 점점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 관련 이슈를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폭풍, 그다음에 홍수, 가뭄, 그다음에 산불도 있었고 아까 산불도 물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거의 한 약 2,4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복구하고 추가로 대응하는 기금이 또 4,123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보통 이런 거죠. 네. 이게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네. 근데 보니까 넷플릭스 다 아시죠, 그죠? 네.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340조. 그다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2,400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물 문제를 피해를 방지하고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4,000조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네. 어떤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농부들 아닐까요? 아, 농부들 그렇네. 그치.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근데 사실 지금 물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조업 중에서 한국이 강하다고 하는 IT 기반입니다. 예? 반도체? 왜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네. 물이 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 부족이 생기거나 물 과잉이 생겼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워터 리스크라고 합니다. 워터 리스크.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TSMC라고 그런 회사가 최악의 가뭄으로 굉장히 위기에 빠질 뻔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대만에 엄청난 가뭄이 오게 됩니다. 땅이 갈라졌어, 저렇게, 진짜로. 이렇게 저수지에 가뭄이 들어서 바닥이 드러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기우제. 너무 놀랍지 않나요? 와, 진짜 이 21세기. 이 시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기후제밖에 없어요. 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기우제를. 와. 근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습니까? 너무 약하다. 인간은 진짜 너무 약하다. 얘네들이 쓰는 물이 하루에 99,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에 99,000톤 정도 쓰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 경제에 위기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처럼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이미 경험한 이제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이제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이제 이런 것들을 물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더 많은 투자 그리고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지금 UN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물 수요량이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고. 왜 그렇죠? 근데 이제 매년 이제 1%씩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지나서 2030년 정도 됐을 때는 전체 필요량의 40%는 공급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저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야. 우리나라도 전라도 순천에 보면 주암댐이 있어요. 주암댐. 주암댐 있죠. 주암댐도 근데 이제 지난해 50년 만에 찾아온 가뭄, 바닥이 결국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강원도에서는 작년 12월에 이례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이 수자원 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물그릇이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뭐 노화 시설을 더 개선한다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물 공급에 문제가 없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안정적인 물그릇을 확보하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단적인 가뭄, 이런 게 이제 인명과 재산에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 의심이 되는 지역은 댐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그냥 뭐 토목공사, 대규모 건설공사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네.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적응 기술을 하나를 보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관련 기관들은 재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침수의 현장에 본인이,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어디서 얼만큼 강하게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첨단 장비를 투입해서 대비책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가상 공간에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래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기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디지털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안 만들어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에 여기에 뭐 뚝을 세우면 되는구나, 방주제를 만들면 되는, 하천폭을 넓히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자원을 이렇게 한번 잘못 관리 못하면 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든 뭐 지자체든 뭐 기업이 됐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물그릇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할 거냐, 뭐 어떤 것들 하세요? 하시는 거 있어요? 비건으로 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어떤 배달 음식 시킬 때 뭐 플라스틱 안 쓰는 그런 배달 음식 먹으려고 노력하고. 네. 근데 플라스틱은 사실 썩지도 녹슬지도 않기 때문에 네.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원래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칭송을 받았죠. 근데 플라스틱이 이제 기후 위기가 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이제 좀 가장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안 써보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언제부터 플라스틱 용품을 일회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렇게 반영구적인 건데 1955년 라이프지에 실린 광고입니다. 라이프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죠, 그죠? 거기 실린 광고인데 Throwaway Living, 쓰고 버리는 생활. 아, 마케팅이구나. 청소도 필요 없고 설거지도 필요 없고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끌리는 편하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 실제로 미국 완전 강타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플라스틱은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야. 맞아. 네.